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오로지 기자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죠. 오늘 특별한 또 변호사님도 출연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주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알죠? 알죠. 네, 미안하죠. 네, 죄송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대를 옮기면서. 네, 뭐 단독 있죠? 단독 했죠. 네, 단독 장착하고 왔지. 오늘 단독이라고 우겨야 될 단독들도 있고. 우기자 단독이라고 우기자. 네. 자,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냅니다. 어제 보니까 일찍 갔더라고. 제 옆자리. 청와대 옆자리. 예. 그래서 예. 아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네. 청와대는 이렇게 항상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오후에 빨리 만나야죠. 그랬군요. 네. 취재하러 나갔구나. 네. 어제도 제가 불 끄고 나왔어요. 선풍기 끄고 불 끄고. 청와대. 밤 10시 11시 막 이때나. 아니요. 8시 40분 8시. 정도. 그래도 엄청 오후 늦게 8시 40분에 나가는데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거든요. 맞아요. 8시 넘으면. 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기자님이 마지막이십니까? 뒤에 또 있으십니까? 물어보죠. 네, 근데 항상 뒤에 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새 청와대에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습해져서. 그래, 그죠? 새카만 까만 모기. 여러분 모기 물리지 않게. 그 뒤에가 그리고 이렇게 숲이잖아요. 숲이어가지고 맞아요. 모기가 많더라. 이거. 네,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님 오시는 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취재 편의점에 아침에 일찍 오시면 아침밥 서비스가 있어요. 모닝. 조찬. 먹방 가야죠, 먹방. 사실상 우리는 조찬 회동이다. 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부산 맛집 조씨집의 추어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맛 표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다가오는 초복, 올여름 건강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타임쿡에서 준비한 부산의 맛집 100년 가게 조씨집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특별한 추어탕입니다. 조씨집의 그 추어탕은요, 모든 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어탕에 갯장어를 더해서 추어탕의 깊은 맛에 갯장어의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가 어우러져서 한 그릇으로 든든한 보양식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깊은 국물 맛. 이제 댁에서는 내기 어려운 100년 가게 조씨집의 추어탕을 간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식으로도 좋고요. 바쁜 직장인들의 한 끼 식사, 여름철 기력 보충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데우기만 하면 완성되는 간편 보양식입니다. 올여름은 타임쿡에서 준비한 추어탕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어탕 한 팩 500g 1인분에 7,900원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우리 너무 좋죠. 예, 김 변호사님 어서 잡숴. 예, 얼른 잡수시기. 진짜 그럼요. 드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시작했어요. 일단 드시면 돼요. 일단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싸요. 너무 좋은데? 1인분 500g 7,900원이고요. 5팩 이상 구매하시면 참 화기애애하다. 취재 편의점 너무 화기애애하네. 7,900원. 7,900원.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5팩, 10팩 하시고 냉장고에 좀 넣어 두셨다가 짱인데? 급할 때 엄마들 얼른 해서 애들 또 밥 먹여서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얼른 이거 하실 때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리고요.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 적립해 드립니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맛 표현은 우리 김 변호사님 계속 그냥 1등으로. 오늘 먹는 걸로만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가스 아닌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매일 돈까스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추어탕도 먹어야죠. 우리 장수희 기자. 진짜 집에서는 이 맛 못 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게 국물이 약간 진하네요. 엄마가 혹시 이런 거 안 해주죠? 제가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컸어. 장수희 기자 컸어요.
아 맛있어. 예 어떠세요? 근데 이 추어탕이 되게 고소해요. 진해요. 예, 맛있네요. 진하게 예. 좀 짜거나 맵거나 한데 진짜 고소합니다. 맞아. 아니 우리 사실 이 여름에 기자들 진짜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여기서 국회만 갔다 와도 땀이 흥건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걸어만 다녀도 요새. 맞아요. 그렇게 습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 보양식으로 추어탕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싸다. 네, 예, 7,900 요새 원이면. 아니 7,900원에 어디 가서 맞아요. 추어탕 한 그릇을 드세요. 네. 추어탕 한 그릇 최소 만 원, 12,000원 할 걸요? 요새 15,000원 좀 15,000원? 15,000원. 15,000원? 아휴 무서워서 밥도 못 먹겠다 진짜.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울림가. 김치 운림가. 아 운림가 말이 필요 없는 운림가 김치. 김치는 울리고. 자 저희 그 아, 청와대 김치도 그거예요? 그럼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운림가 김치 맛보는 그날까지 저는 한 길로 가겠습니다. 아유. 네, 고 투게더입니다. 네, 울린가. 예. 자,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 누적 27회 수상으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단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들만 담았습니다. 50년 비법의 정수가 담긴 바로 그 맛. 겨울 배추로 저온 숙성한 깊고 구수한 감칠맛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김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 먹느라 정신 없어가지고요. 예. 네. 아, 아니, 정말. 진심으로 드시니까. 야 진짜 진심이시다. 변호사님은 약간 여기 빠져들었어요, 그죠? 지난번에 왔을 때 강아지 눈 영양제 광고가 있어가지고. 맞아.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먹는 걸로 해주세요. 돈가스 들어오면 좋겠어요. 돈가스? 예, 돈가스. 자 사장님 돈가스 좀 어떻게 주세요? 타임쿡에 네, 돈가스 없나요? 돈가스 들어오는 날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 꼭 모시고 불러주세요. 진짜 돈가스 변호사님 한번 제대로 그럼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괜찮죠? 네. 휴재 편의점. 예. 네. 너무 좋아요. 새콤달콤하네요, 김치가. 김치가. 아 이거 묵은지 진짜 묵은지. 맛있죠. 제가 여기 와서 그 약간 폐륜 방송 한 번씩 하거든요. 왜야? 우리 어머니 김치보다 맛있다. 엄마 김치보다 운림가가 낫다. 네, 솔직히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요. 네, 엄마 미안해 한번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자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못해. 네. 예,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는 이 참 슬픈 운명. 네. 예. 자, 그 제작진께서 이걸 좀 빼주시면 상품을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김 변호사님 아직 다 먹었어요. 진짜 다 먹었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김 변호사 큰일 났네. 휴지 드려야 되겠다. 예. 아, 참. 화기애애한 취재 편의점입니다. 뭐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방송할 맛. 요새 방송하면 너무 사나워가지고 뭐 좀 너무 마음에 상처도 깊고 그런데 좀 이렇게 편안하고 풍족한 이런 방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방송한다.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 네. 예, 얼마나 좋아요. 저 처음에 이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광고도 컨텐츠고.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먹으라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연대의 차원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렇죠. 거고, 예, 너무 감사하다. 아침 먹이고 방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이고 방송하는 거야. 네. 예, 얼마나 좋아.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민정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파전이 된 거예요. 자 이정주 기자 어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어요? 고민정 의원 이제 출마는 사실 그 전에는 예상 못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민주당 내부의 분석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그 7월 1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그 멸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네. 이런 문제가 완전히 봉합이 됐어요. 근데 아마 추정컨대 그 봉합의 열쇠를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멸칭이 묶여 있던 거, 묶여 있는 게 빠져나가는 거는 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 정청래 지금 후보 거기로 뭐 엮이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그런 오해를 즐기고 있는 분위기예요. 원래 초반에 우리는 한 팀이다. 전직 우리 친문 정권. 친문. 네. 내가 그쪽에 이제 일종의 적자다. 내가 이 표심을 바꿔온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려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고민정 의원이 직접 출격했다. 그렇게 하면 친문 아니다. 네, 정청래 그렇죠. 의원.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네. 진짜 친문의 적자라서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고민정 의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럼 한쪽이 표를 몰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네. 이제 두 가지로 해석 차원에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나는 정청래를 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방점 찍은 한 번도 없다. 네. 첫 번째 이 시그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민정 의원 스스로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네. 지금 이대로 가면 말만 그렇지 사실은 너네 뒤에서 정청래 미는 거 아냐? 라고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에게 표를 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은 고민정 의원이지 정청래 전 대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그렇죠.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고민정 의원은 친문. 네. 뭐 적자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뭐 봉건시대 친문. 용어를 그냥 네. 친문 언론이 만든 프레이밍인데 하여튼 이제 맞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네. 이제 그 진영을 친문이냐, 대표해서 아니냐. 나왔다. 그러면 장슬기 기자님 네. 반청 3인방대 이렇게 되는 거 3대1 이런 그쵸. 구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보니까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사실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강하게 인식한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댓글에도 보니까 그런 거 많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 썼잖아요. 이제 1대3으로 맞으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도하에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실 어떻게 자기 우호적인 세력이 얼마나 출마하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출마 시점을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오늘 아침에 그 MBC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이 나와서 막 이런저런 자기는 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지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쭉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쭉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은 이제 나갈 것 같다. 최고위원회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빌드업이 되면 이제 뭐 아마 이번 주 내에는 나가지 않을까요? 이번 주 안에.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민희 의원이 뭐 정청래 대표의 그 출마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건 나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고민 중이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할 것 같다. 느낌적 느낌. 이 네. 기자의 촉으로 볼 때 최민희 의원은 최고위원회 출마할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호 투표제가 최고위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네, 다시 네. 논의하겠다고 예. 했죠. 네,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 이제 회의 열렸는데 어젯밤까지. 네, 어젯밤까지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이제 선호 투표라는 게 사실 재투표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50% 그쵸. 과반 투표가 없었을 때 그렇죠. 이걸 다시 표를 딱 깔아가지고 1등을 정하는 게 일종의 결선 투표고 선호 투표는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이제 강덕구 의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에는 냉정히 말하면 이제 당규에는 그 재투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반 달성자를 그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과반을 달성하는 사람을 선출하고 싶은 거예요. 방식이 민주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하면 뭐 30% 뭐 40% 받아서 하면 당 장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방법론 차이인데 전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친청 쪽에서는 이게 조문에 나와 있다 당규에 3인 이상일 경우에 3인 최소한 3인 이상일 경우에 선호투표제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조문 가지고 좀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래도 선호투표를 하면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죠.
이게 구도상 이게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은. 서로 답은 나와 있고 이제 셈법을 어떻게 예. 뭐 좀 표현하자면 곡하가세를 하느냐 이 차이 같아요. 각자의 주장을 이제 만들고 예. 있는 거고 예. 선호 투표를 하면 당연히 김민석 후보나 이제 송영길 후보가 유리하죠. 네.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면 정청래 후보가 그나마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는 뭐 그렇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 투표라는 게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거든요. 선호 투표의 장점은 당연히 비용적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거티브를 좀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그 결선 투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50% 과반 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성 지지자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호 투표를 되게 좀 오히려 왜냐하면 2등만 하면 되거든요. 선호 투표는 네. 2등을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도가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가 너무 명확히 나와 있어서 선호 투표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열성 지지자가 많은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어제 그 라이브 폴을 잠깐 돌렸어요. 네.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는데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과반이 안 나와. 과반이 안 없어요. 나오죠. 과반이 안 안 나올 것 나와요. 같아요, 아직. 다른 데서도 돌려보면 과반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선 가야 되는 상황인 그쵸, 그런 건데 상황인 거죠. 이 결선 가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선호 투표를 하면 결선 없이 한 방에 이제 원샷으로 그냥 그쵸, 원샷으로 하죠. 끝내버리는 거고 그 마지막에 꼴찌한 후보의 2위 후보 2위 표를 양쪽에 다 나눠주게 그쵸.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계산법이 되니까 한 번에 끝나서 비용 절감은 되지만 네. 돌려봤을 때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지금 당장은 이제 소위 친청계 네. 어제 의총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격하게 반발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준이가 골치 아프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선호 투표가 최근에 이제 묘한 역사가 있어요. 이 선호 투표 자체를 저도 사실 정치부 10년 출입했지만 논란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로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도 네.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가 있어요. 그냥 일렬로 네. 그러니까 단순 다수 득표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과반을 한번 얻어야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정점식 의원 그래서 과반 살짝 얻어가지고 그렇죠. 예, 가서 이겼어요. 가서. 결선 가서. 예, 결선 가서 이제 김도우 의원한테. 네. 근데 그때도 선호 투표를 하진 않거든요. 통상은 결선을 한 번에 다시 원샷으로 네. 끝내지. 한 번 더 해서 투샷으로 한 번 하고 두 번째 또 재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합리적인 제도냐 또는 이제 그 재투표를 하는 동안에 또 표심 이동도 있고 네거티브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 순서 나는 1등 누구, 나는 1등은 A, 네. 나 2등 B, 3등은 C 이렇게 적어 놓으면 네. 알아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가장 근데 그 리마인드 시킨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과 네. 박지원 의원님이 네. 국회의장을 놓고 이제 경쟁을 했을 때 네. 대통령님이 이제 그 샘플로 올리셨어요. 이게. 화면에. 그래서 조정식 해가지고 콕 찍으면서 이렇게 이런 선호 투표도 있다 하면서 1번 조정식, 2번 박지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게 약간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시그널을 이제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리마인드 됐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반대로 공격하는 분들 근데 당무 개입은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네. 당무 개입은 박근혜처럼 네. 비례대표 공천 순번 정하고 이게 당무 개입이지. 네. 전당대에 무슨 당무 개입 있습니까? 네. 전당대에 다 와서 손도 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정현 그렇죠. 의원 할 때 예. 대통령 와서 악수하고 그거 당무 개입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X 한 줄, 네. 뭐 어떤 정치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판을 흔들기도 하는데 이정주 기자네. 또 얘기하네.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네. 자 어제 혹시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민석 후보 인터뷰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걸 우리 작가님이 합당와의 배우설 이렇게 썼는데 이 합당와의 배우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이 8월 통합전대 지침으로 내렸다는 주장은 0.1%도 사실이 아니고 여권 핵심부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황당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데요. 이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청와대에다 물어보면 청와대는 되게 조심스럽게 네.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게 뭐 당연히 당무 개입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어찌됐든 그런 경쟁 구도에 끼어들
수 없으니까 되게 말을 조심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내용보다 네. 처음에 인터뷰 시작할 때 그 음. CCTV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계엄 당일. 네. 계엄 당일 상황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그 화두를 김어준 씨가 꺼낼 때 아, 이 사람이 그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 여기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맨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구나라고 처음에 약간 제가 인식을 했었어요. 처음에 화두를 꺼내자마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감기약 파문이 있었어요. 네. 이걸 세게 앞에서부터 딱 들고 나오는구나. 어.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선 사실 아침에 씻으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반전? 그래서 다시 돌려서 다시 꼼꼼하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어쨌든 김민석 의원의 그 여러 가지 의혹을 말끔하게 사실 씻어주는 그런 팩트 체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과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까 그리고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이게 제일 사실 관심이 가긴 했었어요. 오, 굉장히 많은 매체들 특히 어제 보니까 뭐 시사인, 경향 뭐 전부 다 이 CCTV 영상을 가지고 보도를 그 했던데 CCTV가 처음 공개된 거죠? 지금까지 어제. 네, 그죠. 지금까지 언론에는 한 번도 안 처음 언론에 네. 처음 공개된 그게 거죠. 전 그게 신기하던데요. 언론에 저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 전에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맞아요. 왜 그 CCTV가 지금 공개됐을까 싶으면서도 네. 예. 아유, 입이 간질간질하네. 아유, 말씀하세요. 단독. 단독 하나 하니 네. 단독 하나 하시죠 그러면. 아니,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뭐 CCTV 그것도 신기했지만 그 이제 과욕을 부렸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방이 할 때 과욕을 부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이미 그 과욕을 부렸다라는 표현에서 자기는 원치 않았다라는 말이 이미 다 드러났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이미 어느 정도 대강은 판단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정주 기자는? 저는 그 김민석 아까 장슬 기자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어제 그 인터뷰는 굉장히 묘한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끝단은 김어준 총수가 정청래 손절했다. 뭐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예, 완벽하게 손절했다. 뭐 김민석 쪽에 줄 선 거 아니냐. 뭐 장성철 소장 뭐 그런 얘기도 뭐 하고. 손절각 뭐 이렇게 또 많은 예, 시스템. 근데 그게 썸네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그건 이제 합리적 약간 추론이랄까 합리적 추론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제 단순 그 인터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 있잖아요. 네. 다스베이다. 그 녹화 방송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처럼 녹화 방송이 이렇게. 근데 우리 취재 편의점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나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시간이 다스베이다 없어요. 많이 끊었어요. 맞아요. 딱 보면 중간에 편집 50% 이상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후문을 들은 게 있는데 유 작가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냈다. 왜 이렇게 많이 잘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오가는 대화를 보면 김어준 씨가 말을 해요. 네. 그 막 얘기하기 이거는 본인 유튜브 예, 파서하세요. 본인 이름으로 하시라고 네, 여기 나와서 하냐. 네. 웃으면서 하지만 유시민 작가 나왔을 때 김어준 씨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자기 방송에서 하라 그래. 맞아요. 여기서 조회수 터지자 이렇게 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넌지시 거리를 나가서 보고 채널 파서 하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김어준 씨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정부와 척을 지고 싶지 않다. 이쯤 되면 나는 휴전하고 빠지고 싶은데 출구 전략 엑시트하고 싶은데 왜 이걸 확전하냐? 그 출구 전략이 김민석 총리 인터뷰였던 거예요? 저는 설계가 됐어. 그렇게 설계가 됐다. 네, 설계됐었고 당연히 그 궤를 보면 이제 이게 추론컨대 그 궤를 보면 기승전결이 맞아요. 그때부터 스멀스멀 좀 빼다가 그 방송 나가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회동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방송 녹화는 그 전에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와요. 계속 녹화를 떠났는데 네. 회동을 하니까 녹화본을 편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중간에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일정은 좀 다른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오찬 회동을 잡은 거는 정무수석실에서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거고 이쪽의 인터뷰 일정은 뭐 언제부터 메이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꽤 뭐 한 달인가 전부터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제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조수진 알릴레
하실래요 함께 진행했던 변호사의 그쵸, 그쵸. 설명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음모론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 그렇게 말 저라도 그렇게 아니 말합니다. 방금 전에 기자라고 했더니 또 방금 또 바로 음모론자라고. 요 파트에 있어서는 네. 파트에서는 제가 잠깐 유체 이탈할 수 없어서 아니 근데 저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그 태도가 네. 그때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걸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나가서 하라 그럴까? 유시민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에서 이제 직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모든 정치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내지는 전당대회에 대한 논평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세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김어준 총수가 나가서 하라는 거는 이건 이제 선긋기로 이해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인터뷰를 보고선 아 이게 약간 노선 변경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약간 뉴스공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확전이 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진위가 아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석에서 만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김어준 총수의 워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고 그 워딩이 뭐 좀 튀는 거고 원래 발언의 스타일이 그렇고 우리의 진위는 그게 아니다라고 거기 실무자들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그걸 반신반의했는데 그 확전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노선을 좀 변경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뭐 확전이면 전쟁이 있었어요? 병청 대전이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뭐 전쟁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경쟁을 해라. 전쟁을 네. 하지 말고.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전쟁 양상으로 가니까 그거를 좀 워워하고 싶지 그쵸. 않을까 싶고 매체로서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쵸.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채널을 가리는 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뭐 누구냐.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매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맞아요. 어떤 생각에 대한 편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편가르기를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쪽, 저 사람들은 저쪽 해가지고 쫙 나눠져서 적대적으로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맞아요. 멸칭 쓰고 저는 이 풍토를 없애야 된다는데 아마 이제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생각이 그런 아닐까 생각을 싶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왜냐 매체를 하는 사람의 기본 그 스탠스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그렇죠. 모든 이 매체를 하는 사람의 매체 종사자들은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그렇습니다. 생리인데 예. 요새 약간 분위기가 어디에 누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그 매체를 계속 평가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예. 좀 약간 마음을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댓글들이 사실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체는 이런 사람이 나가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가면 이런 매체구나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이렇게 이 매체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매체가 다 부르고 싶어해요. 네. 한 이슈가 되면 다 부르고 맞아요. 다양한 사람 의견 듣고 그렇습니다. 한쪽 의견 들으면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론회장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향하는 네. 바도 건강한 공론회장이지 특정한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무슨 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일 나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그 우리가 3일 지금 그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장밖에 못했어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 수사 상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그 대법 상고심이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네. 저희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4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대법 소부에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선고 받았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선고 예상하십니까?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네.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는 이 양형을 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그리고 징역 7년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면 양형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을 하는데 징역 7년이 잘못됐다는 건 판단 자체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체포방해랑 직권 그 권리 이제 그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소부에서 생방송을 하잖아요. 네. 소부 4명이 이제 그 한 소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치해서 학업심에서 잘못 판단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7년형이 그대로 인정되고 범죄도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아주 무난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네. 예,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기결수 1일차. 네, 그렇지.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확정이 건가요?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 그 다음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이거든요. 1심과 2심은 이제 그 상고 기간, 항소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건데 지금 대법원은 판결 나면 선고하는 즉시 확정이죠. 538일 만인가요? 거의 그렇죠.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저 깜짝 네, 놀랐는데. 583 맞아요. 예, 이렇게까지 기일을 끌 이유가 있나? 사실은 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예. 재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냥 논란이 많았던 재판이니까. 네. 그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일단락이 나는 건데 오늘 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원래 대부분 상고심 이거 출석 의무는 없으니까 네, 이게 안 나오는 그냥, 건데. 예. 저는 이때가 사실 우리 기자들도 이 날이 이제 장앵커님도 그때 그럼요. 생각나요. 예. 생생해 어제 같아요. 그 눈발 날리면서 맞아. 정말 황당한 그런 한남동 가서 장면을 봤었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세상에 체포방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을 네. 어떻게 일개 저 어떻게 보면 용병 써서 사설 경호원들이 방해한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3세계 어디 게릴라군입니까? 그러니까. 영장을 정당하게 법관이 발부를 해준 영장을 집행하는데 공수처가 들어가서 본인 집행하려고 예, 하는데. 그냥 공수처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영장이 나왔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25년 1월이죠. 네. 그렇던 체포방해를 하려고 했던 발상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칼이라도 들어라 그러니까. 뭐 별말 다 나오고 김건희 네, 씨랑 예. 뭐 너네는 그 독일제 MP4인가 그 하는 총 있잖아요. 그 총을 들고 있으면 뭐 하냐? 강력한 총이거든요. 예. 겁났어요. 정말 겁났었어요.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명만 흥분하면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겠어요. 예. 예. 그 심지어 1차 때는 들어갔다가 네. 검사들이 도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네. 경호처의 그 네. 저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너무나 격렬해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서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한숨 짓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한 게 키세스잖아요. 남태령. 스스로 키세스가 돼가지고 거기를 지켜. 윤석열 씨는 진짜 나쁜 사람인 게 본인이 평생 해온 게 이 체포 이거 영장 집행하고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네. 자기가 국가 권력을 어떤 이제 행사하는 입장일 때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윤석열 씨가 나왔겠어요. 그러네. 근데 본인이 체포 항상 영장 집행하는 입장이었다가 영장 집행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건 정말로 사실은 뭐 7년형도 예,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뭐 어차피 이게 본류에 대한 네, 형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상관은 네. 없지만 예,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거죠. 네, 저는 요 대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네. 지금 뭐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네. 여기에는 어떤 또 비하가 있냐면 체포방해 한 날 이제 저도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네. 묘한 게 뭐냐면 그 의원들이 이제 팔짱 끼고 바리케이트를 쳐요. 그러니까. 인간 바리케이트를 뭐 나경원, 뭐 김기현 나와가지고 윤상현 본인들이 옛날에 하던 일이 그런 체포 영장 발부하던 일입니다. 판사들이 그 불법을 하고 있다가 얼마나 또 그 심약한 모습을 보여주자면 이게 이제 체포방해가 이제 다중의 위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 위력 자체로도 방해라고 하는 뭐 학설도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부딪히면 이제 빼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막상 경찰이 딱 가면 비껴줘. 인간띠 하다 갑자기 풀립니다. 인간띠가. 네. 예, 왜냐하면 판사들이 너 잘 알아. 어. 이거는 만약에 왔는데 네. 영장 보여주고 부딪히는 순간에는 맞아요. 그냥 기수범이에요. 네. 볼 것도 없어. 근데 다중의 이력은 본인들도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 네. 내가 팔짱만 끼고 있었지 뭐 딴 거 했냐. 그래서
그런 묘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대안과 미래라고 소위 말하는 그 뭐 계엄 때 나는 찬성 그러니까 네. 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나는 탄핵을 찬성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 다 있어요, 거의. 대안감이라고 소위 말해서 지금 한동훈계 뭐 누구도 없고 이렇게 자기는 개혁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거기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진짜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은 그 당시에 체포방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 네.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말조차도 그때 사실 저는 그러거든요. 뭐 어떤 범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초동 진술이 진짜 진술이거든요. 초반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사람의 진심이지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이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형량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하여간, 해야겠구나. 맞아요. 하여튼 이 체포방해 선고가 나오면 또 저희가 내일 전문가들 모셔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뭐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니죠? 김정원 변호사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얘기 말씀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일 때 당 논평을 잘 안 내거든요. 저는 좀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판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판단,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혹은 이번에 윤석열 씨의 이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못한 거 없다. 없으면 없다고 없다. 해라. 해 주세요 그냥. 네. 입장을 명쾌하게 밝히고 네. 거기에 대한 다시 국민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장동혁 드네요. 대표 요새 피켓 시위 많이 하시던데 네, 맞아. 피켓에 한번 써가지고 입장을 한번 밝히면 그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 보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특검 취재 계속 하고 있는데 이 12.3 내란과 관련해서 특히 국정원이 이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한 거냐를 둘러싸고 그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의 안보위의 세력 명단을 준비하고 또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또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조사관 파견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난 6일 김지미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일단 이 안보위의 세력 명단을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럼요. 사건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란의 모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시기도 훨씬 앞당겨질 뿐더러 네. 내란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됐었다라는 것에 입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안보위의 세력 명단 이야기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했더니 이제 그 특검 중요 관계자가 500명인 걸로 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포고령에 나오는 처단의 대상을 정해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누구를 처단할지를 예.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거랑 또 우리가 얘기하는 수거 명단 그리고 이제 체포자 명단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그 교집합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명단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다라고 해요. 다만 특검팀이 주목하고 수사하고 있는 분야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담과 관련된 그러니까 조직적 가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달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특검팀이 입건을 했는데 관련해서 또 취재를 제가 해보니까 홍장원 차장 쪽은 아니 근데 이 명단을 준비한 것 자체가 내란의 예비 음모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건데 이게 공개가 안 된다고요? 공개가 안 된다고 아예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 권영빈 특검보에게 네네네. 물어보니까 국정원에 문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공개를 특이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소가 되면 공개 네. 재판으로 가는 건데. 예, 그 명단이 누구고 네네. 그리고 누가 작성했고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뭐 내용이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공개가 되는데 예. 이렇게 중요한 국가와 내란과 관련된 것이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건 좀 약간 의아하네요. 예. 근데 관련해서 어제 제가 홍장원 전 1차장하고 통화를 길게 네네. 했는데 이제 본인은 4번 조사를 받았고 모든 진술이 끝났다. 특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안보 위의 세력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파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게 다 1차장이 다 예, 점조직으로 분리되어 나눠져 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무직 회의 그다음에 산하 부서장 회의가 내란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인 건데 기본적으로 12.3 이전에는 내란에 전혀 가담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회의가 실제 그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뭐 나머지 이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중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옮길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진보 언론들 사이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뭐 이런 게 좀 갈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제 조성현 단장 그리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건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우선 입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사의 대상, 어떤 증거 수집의 대상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어떤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입건된 것 이외에 그 특정 행동 말고 이 내란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이 홍장원 씨나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그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진우 씨가 다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했던 어떤 증언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밝힌 분이 조성현 대령이고 그 어떤 체포 명단을 주면서 그 방첩사 협조해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구나라는 걸 국민에게 알린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두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인으로 평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2차 특검에서 왜 이렇게 홍장원 씨와 조성현 씨에 대한 강한 그 수사를 하는지도 약간 의문일 뿐더러 이게 왜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 차라리 그러면은 약간 수사의 은밀성을 지켜가지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만 이야기가 하던가. 지금 2차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검사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아까 그 체포방해와 관련돼 가지고도 얼마나 수많은 그 입건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해할 수 없고 법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기자님들은 모든 기사를 쓰실 때 완벽하게 바른 기사만 쓰다가 이거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드는 적 있지 않으세요? 있죠. 있죠. 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왕 잘못 쓴 거 계속 잘못 쓴다. 아니죠. 네. 거기서 고쳐야 바로 고쳐야 되잖아요.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잘못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은 그걸 알고 있어요. 법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상식의 모인 거기 때문에 네. 법은 황금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개입이 됐더라도 당신이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깨닫고 돌아오면 우린 처벌하지 않을게. 이거를 독일에서 형사정책으로 황금다리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지미수 같은 경우 네. 범죄를 하다가 내가 스스로 자의성이라고 하는데 중지를 해요. 그리고 범죄를 회복해요. 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불쳐버리고요. 우리는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우리나라도 면제를 해주기도 해요. 예, 우리는 이제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 내란범이기 때문에 위헌범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한 분은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였고 한 분은 군대에서의 또 최고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었잖아요. 일단 내란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나는 이거 내란이니까 절대 협조하지 않을래. 이럴 수 있는 직위가 아니에요. 예. 어느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란이고 잘못됐구나라는 판단을 어느 시점에 빨리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한 사실로 팩트로 나와 있잖아요. 그 망설임이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정말로 어떤 그 범죄에 동조해가지고 내란을 키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군대를 보낸 건 지시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최소한 황금다리를 건너왔다라고 판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높게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게 네. 707 특임 단장이었던 김현태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황당한 상황이 좀 벌어졌던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 막 출마도 하고 전환기라고 다니죠. 그렇죠. 전환길 씨하고 같이 다니고. 근데 반면 이제 홍장원 차장이나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성현 단장 훈장 받았지만 그것도 뭐 처음에 본인이 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 안 받겠다 뭐 이랬다가 받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지금 특검팀의 수사가 이 의인의 반전이 아니라 네. 원래 수사하려고 했던 이제 검찰의 검사들의 범죄나 뭐 이런 것들에 그리고 또 특히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더 드러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양평 그렇죠.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진행되는 모든 시간적인 순서에서의 행위 그 행위 당사자들의 행위 하나 하나를 전 국민이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란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내란이었고 무엇이 잘못된 행위였고 이 중에 이 내란을 막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게 큰 덩어리로 상징처럼 남아 있게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내란에 반대했고 내란과 관련된 내란을 막기 위해 중요한 행동을 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이렇게 집요하게 파는 걸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공익 제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름값 담합이라든지 옥수수 정분값 네.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거 담합이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담합을 했던 사람이 중간에 맞아요. 나와서 내부 고발을 한 거죠. 군인이고 국정원이니까 뭐가 잘못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담합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려면은요 담합 밖에 있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리니언 씨라 그러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 너희들 SK 담합 같이 했잖아 너희들도 잘못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잘못이라는 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잘못이든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최초의 잘못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중에 이거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형사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범죄 조직에 가담했고 이렇게 큰 공범이 많은 범죄에 가담했을수록 당신이 빨리 황금 다리를 건너와라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또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 두 분은 황금 다리를 건너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검사들이 기소유예라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검사들이 뭐냐면 네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할 필요는 없어 라는 권한을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검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특검인데 네. 범죄를 했을 거야라는 선입견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게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닿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튼 특검도 길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뭔가 좀 수사 성과가 네. 대내외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저도 조금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특검 쪽과 또 홍장원 차장 쪽의 주장을 조금 종합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칼을 쥐면 휘두르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이 칼을 쥐었네. 이거는 뭐 그 어떤 수사력을 가진 정말 경찰이건 검사건 특검이건 마찬가지 휘둘러야 되는데 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2차 특검에게 쥐어준 칼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란의 본류가 무엇이고 진짜로 찔러야 되는 권력의 핵심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그 권력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이라든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수사 성과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2차 특검이 가지고 있는 칼날의 방향이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 변호사님 또 50분에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51분이라서 네 여기서 가셔야 되죠. 뭐 1분? 하지만 늦으면 되죠. 안 되죠. 약속에 늦으면. 네. 하여간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 요새 최근에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윤기 그 부친의 증거인멸 이걸 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잡아냈다.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가족을 봐줄 수 있지만 그럼 검찰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네, 논박을 주고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저러니까 경찰이 암장하는 사건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줘야 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경찰 가족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검찰은 검찰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언플이 많이 돼? 김 변호사님 얘기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어떤 네. 그 비리가 드러난 게 보안 수사로 드러난 게 맞습니까? 경찰이 자기 내부에서 어떤 그 밝혀낸 건 아니고요. 네. 좀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안 수사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당연히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라는 논거로 사용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원래 뭐든지 한 번 더 들여다 보면 그리고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보안 수사 만약에 장윤기 씨 아버지가 경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모든 조직은 경찰이 지금 내부 자기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된 거를 검찰이 밝혀냈다. 보안 수사권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보안 수사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도 법원도 모든 조직은 그 어느 조직든 자기 감싸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통제가 중요한 건데 경찰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외부의 통제를 담당했던 건 검찰이었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그만큼 순기능이 있었고 2026년 7월 현재 당연히 검찰의 보안 수사로 경찰의 이런 비리를 밝혀내는 거는 당연한 일이자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 말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걸 통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네.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네. 보안 수사권의 존치 논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네. 기자님들도 통제 받잖아요. 통제 받죠. 네. 예. 일단 너무 내부적으로 받아요. 데스크 너무 통제 받고 그죠? 우리는 예. 또 저기 그 법으로도 막 통제를 받아요. 통제 계속 받죠. 고소가 와요. 맞아요. 결국 아니, 모든 조직의 네. 그는 통제를 받아야 수사와 관련된 것이야말로 예.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늦게 보내드리면 다음 약속하시는 분이 취재 편의점을 원망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돈가스 예약하고 보내드리도록 추어탕과 하겠습니다. 묵은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폭식을 네.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네, 보내드리도록. 아침에 오십시오. 네. 아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서지현 검사하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거는 수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간 목적이다라는 건데 CCTV를 보면 2명을 칼로 찌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10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위한 실행 착수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리고 리얼돌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범행 당시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법원에서 아마 이거 유죄 입증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얼돌 사진 찍고 DNA 채취했으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실물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수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수사를 잘 모르는 기자들은 불러주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프레임이 마치 검사들의 보안 수사로 이것을 찾아내. 뭐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동아일보 보니까 그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언론이 정말 많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이번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헌법에도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에게는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권리를 가족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이것이 수사 정보 유출인 거냐.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검찰의 정치 플레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서지현 검사가 잘 모르는 기자들을 위해서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청와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기 내각 뭐 하는 겁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교체될 거다.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윤호중, 안규백, 정동영, 김성환, 김윤덕 바뀝니까? 그 중에서 한 뭐 두세 명 정도 얘기 나오는데 네. 그 두세 명이 특정된 것 같진 않아요. 요 중에 누가 뽑힐지. 예. 네,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네. 아마 대체자가 잘 나오고 음.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로 되겠죠. 네. 제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인사 스타일을 보면 하마평 도는 사람들 얘기가 거의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인사가 막판까지 비밀리에 잘 붙여지는 게 있고 그거를 뭐 안 좋게 보면 적임자를 찾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신중하게 해서 그게 보완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런데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원래 비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교체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정은경 장관이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정은경 장관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쪽을 취재했는데, 근데 어제 조선일보 취재 내용이랑 빗대어 보면, 네. 아 정치인 출신으로 기류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희망하는 분이 우리 법무부 장관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님은 아닌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님은 그냥 남아 계시는 걸로 결정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손들었다는 걸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사람 안 해주죠. 네. 네, 제가 모 국무위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우리 중에 제일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네, 근데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유임인 것 오래되지 같습니다. 않았어요? 예, 많이 나가고 오래됐어요. 싶어 예, 근데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리 외쳐도 형은 그 자리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배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면담 신청했어요.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혼자 벌떡 일어나서 막 이야기하고 발언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 중에 참석자 발언권도 아니고 이런 언론 플레이 잘한 사람 한 명 있었죠.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진수. 이재수. 네. 네. 그냥 가서 그 옵저버 역할하는 그건데 그래. 방통위원일 때 맞아요. 네, 가서 느닷없이 막 가서 난동 부리고 저도 할 말 있습니다 해가지고 맞아요. 네, 나오면서 영어로 통화하고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거 전해준 분이 있어요 저한테. 나오자마자 영어로 막 얘기했다고. 전화 통화하면서. 예. 네. 근데 그러다 배 올리면 큰일 나죠.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은 스타일이 뭐 그렇게 뭐 서울시장은 이제 이례적으로 지자체 중에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뭐 저기까지 가서 그래 막 특이한 짓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좀 코너에 몰려 있는 것도 맞고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아니 본인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올공에서 자기 편들은 계속 재선 가라고 하잖아요. 네. 전국 재선가 하자. 난 괜찮아. 근데 아니야 이거는 부정선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니까 부정선거여도. 예. 그 부정선거이든 아니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약간 내부 충돌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오세훈 시장이 조급한 분위기죠 사실은. 네. 겉으로 보면.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뭐 사람들 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잊고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이 사실 부동산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 계엄 터지고 나서 2025년 2, 3월에 토호제 누가 풀었어요? 송파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풀어가지고 자기 그때 기름 끼얹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거 먼저 책임져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짧게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국민특검 받아. 장동혁 대표가 마스크 벗으라고 어제 우리 구교영 기자가 목 놓아 외쳐서 그런지 어제 인천에 가서 시위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짧게 우리 장슬기 기자님 입장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참 딜레마네요. 이거를 계속 언론에서 노출시켜야 되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의미 있게 봐줘야 되는지 계속 비판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들거든요. 더 할 것 같죠? 네, 그 정도로 이 진짜 가치 없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촌철살인 이정주. 네, 장동 대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버틸려면 네. 이게
이 외통수 하나예요. 이거 말고는 장동훈 대표는 길이 없다. 바로 당 대표 물러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길로 열심히 하시는데 뭐 별로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